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기재부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비리 사립 유치원 실명 공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비리가 드러난 일부 유치원들이 원화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를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좀 국회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대담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특별 지시 내린 게 있잖아요. 대통령과 고위층 청와대 인사 사칭 사기 관련해서 특별히 좀 주의를 하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이게 나왔다고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하고 또 제3, 제4 피해가 없도록 그 국민들에게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검찰과 경찰에게 빨리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21세기에 이런 일에 또 그 사기 사건이 생기고 또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이제 이런 일에 연루되거나 그 어떤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진 않았다. 다만 앞으로 더 이런 피해가 생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취지로 이제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정말 이렇게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일인데 이게 뭐 그 1년 좀 남짓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고 6차례의 이런 피해 사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차제에 어쨌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주인님. 역대 정권 때마다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청와대 발로 이런 발표나 뉴스가 나오긴 하는데 정권 초기에 이게 자주 있나요? 정권 한 1년 반 이 시기가 대체로 그런 타이밍인데 왜냐하면은 청와대 사칭 사기라는 것이 처음부터 청와대 사칭 그러니까 사기였지만 그것이 확인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 듣고 바로 사기라고 아는 경우보다도 확인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기 사건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게 성사가 안 되면 그 과정이 다 사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데 그 진행 과정이 또 이제 6개월이든 1년이든 1년 반이든 걸리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이게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거구나. 아니면은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고 사건화되고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에 이제 스물스물 이제 연기처럼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민심에 악영향을 주고 또 그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면은 청와대가 또 이제 타격을 입고 또 주변에 청와대 안팎에다가 이거 주의해라 이런데 그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라, 이용당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경고를 내리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온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그 25개월째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자리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사전에 이제 도덕성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특별감찰관 자리와 연관 있다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그 사기를 하는 분들이 처음에 이제 접근할 때 일단은 그럴싸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사기가 아닌 것으로 접근해서 결국 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감찰관의 문제로 보기에는 제가 볼 땐 맞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정말 뭐 비서실장이나 뭐 총무비서관, 정무수석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분이고요. 그냥 이런 분들을 팔아서 뭔가 이득을 편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 속에서 나타난 거니까 이건 이거대로 그냥 놓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청와대 복록을 받는 분들이 특별히 경계하라, 그리고 국민들은 좀 주의하라,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야3당이 결국 이제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국조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만 이제 지금 이제
빠져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좀 필요하다.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부풀려진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됐고 또 그것을 바로잡는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실이 초반에 국정감사 전에 자료 제출을 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친인척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잘못 인용이 된 것은 명확히 드러난 것이고요. 현재까지 108명인데 그 108명도 2016년 이전에 들어온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36분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친인척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 숫자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관계고요.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야당이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시장께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이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 문제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정규직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불법 행위를 했느냐 또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를 할 때 박원순 시장은 이름을 또 뺀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놓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한 정치 공세로 갈 문제는 아니다. 국정감사라 함은 어째 국정감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은 국정감사 기간에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해당 기간에 피감 기간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정감사의 본연의 임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요구인 것이고요. 더더구나 지금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까지 예.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강원랜드는 권력의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정감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이후에 지금 사실관계를 좀 면밀히 놓고 보고 그 다음에도 문제가 있다라면 검토를 해서 정하는 문제이지 이렇게 야당이 제기한다고 해서 국정감사를 다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라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그리고 정의당이 거기에 동조를 한 이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 의원님은 어떻게 이 사태를 좀 보고 계세요? 국정감사 기간이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난 뒤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감 기간 중에 굳이 국정조사를 안 하더라도 예. 국감이 이제 한 일주일여 남았기 때문에 그 뒤에 국정감사 조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강원랜드도 어차피 그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조사 대상 기관이 지금 계속 연일 새로운 기관들마다 이제 유산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 공공기관이 그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338개고 중앙정부 산하, 지방정부 산하까지 포함하면 853개인가 그래 되는데 거기에 강원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대상이 되면 강원랜도도 들어가게 돼 있고 강원랜도는 또 이번에 지난번 이제 채용 비리 사건 때문에 부정 채용된 사람들이 다 쫓겨나갔거든요. 예. 그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또 유사한 이런 친인척 고용시설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러다 또 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럼 지난번에 벌어졌던 일도 조사하자면 그건 조사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검찰에 수사를 해가지고 사건 그 내막을 다 밝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대로 다시 또 그 국민들한테 이제 공개하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문제는 이 사안이 지금 그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인천공항공사부터 해가지고 중앙정부 산하 그 공공기관 또 지방정부까지 거의 연일 터져 나오고 있고 예. 이것이 주는 국민들이 주는 이 충격과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 그 참사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질 좋은 공공기관, 공기업에 비정규직으로 가려고 자기 청춘을 바쳐서 매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에 내린 직장인이 뭐 신도 가고 싶은 직장인이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편법으로 자회사의 그 협력회사의 정규직이거나 심지어 비정규직이었는데
본 회사의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게 친인척 또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라는 고리를 이용해서 갔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조사를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친여 성향의 야당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당도 국정조사를 안 하면은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정부 여당의 더 부담이 크냐 아니면은 논의를 국회로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주는 게 부담을 줄이는 거냐 이거는 정부 여당도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한국당이 또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뭐 서울교통공사가 직원들에게 언론이나 각종 단체 인터뷰나 이런 접촉을 피해라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통공사에서 특별하게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예. 이제 뭐라 드릴 건 아닌데 사실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또 보도가 되는데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과 그다음 추측성 보도도 있고 그다음 과장된 보도도 있으니까 그 일이 벌어지면 저희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당에서 뭔 일이 사건이 터지면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 입장이 나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그닥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곡되고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일일이 언론에 찾아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홍보에 언론 창구를 좀 일어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취지, 공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또 다른 분란을 좀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김동연 부총리가 오늘요 이 고용 승계 관련해서 발견되면 엄벌하겠다, 조사 확대 검토하겠다. 방금 조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들의 어떤 채용 비리가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한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이상의 뭔가 정말 나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예민하게 보고 그다음에 중요하게 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다 동의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전에 사실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나 이런 오해가 없는 이전에 채용할 때의 이 불공정함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이제 또는 2017년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이제 노동자 논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어쨌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생긴 문제가 혹여라도 또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잡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 또 개선해내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논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하는 일에 거기에 이제 사적으로 무슨 작동하는 기재가 있다라면 이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친인척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갈 거냐.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돈이다, 부부관계다. 그런 것까지 그러면 다 끊어내야 될 문제냐. 예를 들어서 다른 영역에서도 사실은 실력으로 들어가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치 범죄시에서 모두 다 손가락질의 대상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기준을 명료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아니라 무슨 외압에 의해서 또는 어떤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면 바로 잡아야 된다, 차제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지금 전국 공공기관만 해도 338곳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근무자만 해도 32만 4천 명이거든요.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인원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효율적인 전수조사가 가능할까라는 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이기 때문에 그 친인척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친인척 관련된 개인 정보를 또 확인을 하려면 또 이용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면 공적인 영역에서 사무를 보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괜하게 이게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공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 청와대 근무할 때도 이제 비밀에 대한 정보 취가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이 차제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이 좀 이슈하고 이 부분에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부분이죠. 비리 사립 유치원 얘기입니다. 실명 공개가
했고요. 25일 날 정부에서 비리 관련 근절대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예. 글쎄요. 그거 지난번에 언급됐던 일부 유치원 중에 뭐 학부모님들을 그 유치원에 오지 말아달라, 출입 금지 이야기, 또 이제 폐원하겠다. 지난번에 그 경고장 날린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행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은 어떻게 좀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은 관계 없는데 이제 도매금으로 비리 유치원 전체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오해받는 거에 대한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관행이었는데 갑자기 문제 삼느냐 이런 그 반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과해야 될 사람들이 사과는 안 하고 거꾸로 뭐 폐원하겠다느니 뭐 이렇게 원화모집 안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폐원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냥 거꾸로 이게 역공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 이제 폐원을 할 의도까지 가지고 이걸 무기로 삼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반발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좀 약간 곤혹스러운 부분은, 원래 이런 비리가 벌어지면은 정부든 언론이든 민심이든 바로 나오는 게 문 닫아라 이거거든요. 더 이상 못하게 하라. 그런 사업 못하게 하라. 예. 이건데 지금 거꾸로 이 사람들이 폐원을 가지고 무기로 삼고 정부가 폐원 못한다. 폐원하게 가만 안 둔다. 계속 문 열게 강제하겠다. 이 거꾸로 돼버렸거든요. 그거는 그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데가 그 동네밖에 없습니다. 그 조그마한 애들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보낼 수가 없어요. 보내지 못하면은 부모들의 생활에,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그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도 불만이 있어도 문을 열게 해야 되는 처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정부가 좀 지혜롭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 초반에 대책회의 가지면서 그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거나 뭐 이런 경고장을 보내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엄단 조치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건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 자신들이 어쨌든 유치원을 닫으면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그 고통을 겪는 학부모들이 그냥 하시라라고 얘기를 해왔던 과거의 관행이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생떼쓰기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이 문제를 근본부터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유치원 그 연합회의 간부들이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이 차제의 비리를 더 이상 안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유치원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이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폐업을 못하니까 그 뭐 좀 지나면은 자신들이 그러니까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자유한국당은 지금 고용세수 의혹 관련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박영진 의원이 관련 입법 개정안 3개 지금 발의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좀 비겁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문제, 그다음에 비리 유치원의 문제는 여야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언급 안 하면서 그 교통공사 문제 가지고 계속 연일 그 이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번에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세 개의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본회의에서도 그 문제가 뭐 논란이 돼서 앞장서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강특위의 전원책 변호사가 한 인터뷰가 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왜곡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처음 비대위 출범 초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합리적 보수 뭐 이런 것을 좀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조강특위와는 굉장히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과연 어떤 길로 가려는 것이냐라는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황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당 비대위나 조강특위의 미션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제 당내 인적 쇄신, 예. 당 개혁과 혁신하고 이제 범보수 대통합 이 두 가지였는데 초반에 인적 쇄신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던졌는데 분위기가 잘 안 잡히고 그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로부터 이제 반발과 저항이 있고 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결과가 잘 나타나기 물론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어떤 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비대위나 조강특위도 좀 느끼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무게 중심이 조금 이제 범보수 대통합 쪽으로 좀 더 넘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대통합을 위해서는 그 대한애국당도 와야 되고 또 바른미래당 그중에서도 또 바른정당 출신들을 같이 합류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쪽 이런 메시지도 던지고 또 당에서 그쪽에 접촉도 하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인적 쇄신하고 이게 전혀 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같이 올리면은 당내 정지 작업을 좀 해라. 개혁을 해라. 정리할 사람들 정리해라. 안 그러면 우리 못 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됐다 인적 쇄신 안 되면 대통합으로 그냥 그걸 갖다가 커버하겠다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말 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또 내년 2월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강특위하고 방금 말했던 어떻게 보면 엇갈리는 그런 입장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파열음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조금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 전원 사표를 수리를 했는데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안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오려고 하는 의원들이 뭐 한 10여 명 정도 있다고 치면 253개 지역 중에 112명이 한 10여 명 정도 그러면은 한 120개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120개 정도인데 여기서 호남을 빼고 나면 사실은 60~70명 정도의 지역위원장을 교체를 하게 될 텐데 이 지역위원장 교체도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를 지역위원장을 해서 빼낼 거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니까 전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무슨 태극기 부대를 껴안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태극기 부대는 사실은 대한애국당의 주력 부대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국격을 떨어뜨린 거다라고 전혀 국민들의 정서하고 이질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 그리고 개인과 집단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헌정 질서를 문란하고 그다음에 헌법 정신을 훼손시킨 전직 대통령이 그래서 파면됐고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자유한국당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중심축이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이 될 텐데 그럼 친박 대 비박 또 바른미래당은 그런 사실상 비박 반박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만든 세력인데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손학규 대표의 표현으로 보면 짬뽕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짬뽕 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기분이 언짢을 텐데 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전략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장외 집회를 한다거나 피켓 시위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또 이상한 행동이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122명의 현역 의원을 둔 정당으로서는 사실 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국정감사 끝나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복잡해지고 바른미래당 역시도 복잡해지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걸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명 의결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만 먼저 서명 의결하겠다라는 것을 두고 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제처는 통일부에다가 이 경우는 국회 비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비준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결론 말씀드리면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나서 비준을 하고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고 그 후속 합의서인 군사 그 합의도 그에 따라서 이제 효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평양 그 판문점 선언이든 평양 선언이든 그냥 효력은 발생하는 걸로 이미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비준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거기다 국회 동의하라는 거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그 조건이 아니라 효력은 발생하는데 국회가 그냥 같이 힘을 얹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헌법의 비준 동의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헌법의 비준 동의는 그렇게 비준 동의를 하고 동의하고 비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야당도 국회 비준 동의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미 효력 발생시켜 놓고 우리한테 그냥 대목 박는데 그냥 들러리로 서라고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 동의 안 해준다고 당신들 효력 발생 안 하냐? 아니잖냐? 그러니까 야당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란이 없고 실제로 효력이 제대로 발생하려고 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효력은 보류시켜 놓고 비준 동의받고 비준하고 난 뒤 효력 발생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부속군사 합의서도 같이 효력 발생하게 하고 앞으로 남북관계 모든 합의도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그 국내에서 효력 인정 여부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정권 바뀌면 또 뒤집히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통경주 좀 정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합의서기 때문에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정부가 판단하고 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고 보다 중요한 것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서 평화 공존 체제로 만들어 나가는데 정치권이 화답해야 될 때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